왔구나, 지원아. 언니가 말했던 대로 네가 올 줄 알았어. 들어와. 집이 좀 조용하지? 그런데 이제 네가 있어서 집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야. 네, 오빠. 언니가 많이 걱정하시던데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았어요? 오빠 목소리가 좀 섹시하게 들리네요. 아니, 그냥 쉰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니 나 좀 떨려요. 섹시하다고? 처음 듣는 말이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지네. 피곤할 텐데 먼저 쉬어. 아니면 내가 커피 한 잔 타줄까? 네 향기가 익숙한데 더 진해진 것 같아. 나 집중이 안 돼. 샴푸 바꿨나? 아니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요. 그대로 해요. 그냥 오빠가 가까이 있어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커피 좋아요. 그런데 오빠가 타주신다면 더 뜨겁게 해주세요. 뜨거워서 내가 못 참을 정도로요.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며 시선을 떼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만지며 더워하는 듯 커피 포트를 켜면서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고 깊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그녀의 귀에 숨을 불어넣으면 더 뜨겁게.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끓어오르게 해줄게. 잠시 침묵하면 시선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듯 목으로 가슴으로 내려가면 지원아, 여기서 나 혼자 두고 갈 생각 없지? 네가 있으니까 이 집이 살아나는 기분이야. 나 네가 필요해. 바로 지금. 알지? 너만 봐도 나 이미 못 참을 것 같아. 나 필요하다고요? 오빠, 진심이에요? 나도 여기 있는 게 그냥 의무가 아니에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가까워서 오빠를 만지고 오빠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요. 오빠, 나 더 이상 못 참아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오빠가 이렇게 보면 바짝 다가가며 손을 그녀의 허리에 대고 살짝 끌어당기며 쉰 목소리로 욕망 가득 곧 나올 거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 더 원하게 돼. 참지 마, 지원아. 나도 못 참아. 네가 뜨겁게 원하면 내가 폭발하게 해줄게. 준비됐어? 아니면 더 세게 해야 할까? 몸을 그에게 바짝 붙이며 손으로 그의 목을 감싸며 숨이 가빠지며 눈을 반쯤 감음. 오빠, 더 세게 해주세요. 나 곧 나올 거예요. 못 참아요. 오빠가 이렇게 만지면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제발 오빠 멈추지 마요. 그녀를 꽉 안으며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바짝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욕망 가득. 알았어. 자기야, 더 세게, 더 뜨겁게. 네가 잊지 못할 정도로 우리 시작하자. 언니 수진이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진다. 언니는 자주 부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목소리를 낼 때면 나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다. 지원아, 다음 주에 언니 부산 출장이 있어. 나흘 정도 걸릴 거야. 혹시 언니 집에 와서 잠깐 집 좀 봐줄 수 있을까? 나는 말이 없었다. 익숙한 이유, 익숙한 부탁.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네, 형부 좀 봐줘. 라는 말. 민 오빠가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 그냥 집 좀 돌보고 간단한 식사 정도만 챙겨주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항상 일과 결혼 사이에서 분주한 언니. 아니면 오히려 나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 일도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나날이 지겨웠다. 월요일 아침 작은 캐리어를 끌고 언니의 아파트로 향했다.
강남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17층. 너무 깔끔한 그 집 앞에 서니 괜히 내가 어지럽힐까 걱정됐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형부, 민 오빠였다. 늘 그렇듯 조용한 얼굴, 검은 뿔테, 안경,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 왔구나. 아침은 먹었어.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다. 아마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직이요?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활짝 열어 캐리어를 끌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옆을 지나칠 때 순간적으로 익숙한 향기가 스쳤다. 짙지 않지만 은은한 향, 샴푸 냄새 같기도 하고 우디 계열의 향수 같기도 했다. 왠지 모르게 오래된 도서관이나 낡은 책상 서랍이 떠올랐다. 집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음악도 없었다. 오직 부엌에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내가 그릇을 만지는 소리만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지만 타자를 치지는 않았다. 머리 자른 거야.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멈췄다. 네, 어제 혼자 잘랐어요. 조금 이상하죠? 아니야, 잘 어울려. 나는 뒤돌아 그의 얼굴을 힐끗 봤다. 순간적으로 마주친 시선, 그 눈빛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고요함이 있었다. 빛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예민해진 걸까? 그 순간 그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그는 조용히 다가와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꼭 우리가 오래전부터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편한 것도 아닌데 불편하지도 않은 이상한 거리. 오후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재즈 음악이 작게 흘러나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의 기침 소리가 가끔 들렸다. 걱정되어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 그를 만난 날이 떠올랐다. 언니의 결혼식 날. 그때 나는 20살이었고 그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를 보면 왠지 슬플 때 안기면 다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저녁이 되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나는 미역국과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다. 그는 입맛이 없다며 조금만 먹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등어를 집어 그의 접시에 놓았다. 언니가 예전에 이 요리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게만 머물렀다. 오랜만이네. 네가 해준 밥, 언니랑도 저녁 같이 먹은 지 꽤 됐어.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순간 공기 속 무언가가 바뀌었다. 아주 짧은, 아주 조용한 진심.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 오랜만이라는 말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설거지를 했다. 그는 베란다에서 조용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 바람은 조금씩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왠지 외로웠다. 그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이 조용한 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비가 내렸다. 나는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 책을 펼쳐 들었지만 10분 넘게 같은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내 심장 소리처럼 불규칙하고 모호하고 설명할 수 없었다. 형부는 욕실에서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 연회색 셔츠에 스며든 물기,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그의 모습. 아직 앉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내 옆에 앉으며 와인 2잔을 내밀었다. 비 오는 날엔 수진이랑 자주 이렇게 마셨지.
나는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들었지만 입술은 닿았고 목은 타들어갔다.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가끔 나란 존재가 불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젖은 머리카락에 손을 뻗었다. 좋은 향기네. 딱 한마디. 하지만 그 말에 심장이 움찔했다. 말이 끊겼다. 남은 건 빗소리뿐. 와인의 향, 비 냄새, 그의 숨결, 모든 게 섞여 하나의 꿈처럼 아찔했다. 그 순간 그가 다가와 입술을 맞췄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누가 먼저 손을 잡았는지, 누가 먼저 숨을 거칠게 내쉬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졌고 깨지진 않았지만 붉은 자국이 카펫 위에 남았다. 그의 온기는 육체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공허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 취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이 싫어서 약하고 원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었던 그 순간의 나를 보기 싫어서. 그리고 그는 속삭였다. 지금 후회하면 멈출게. 나는 그의 손을 살짝 쥐었다. 작게. 그러나 확실히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연한 노란빛. 마치 한지처럼 부드럽고 연약했다. 나는 소파 옆에 누운 채로 눈을 떴다. 몸은 벽을 향해 옆으로 기울어 있었고 어깨 위에 덮인 담요는 이미 흘러내려 있었다. 그는 없었다. 남은 것은 단지 밤새 그의 흔적이 담긴 베개, 희미한 천, 살간 냄새, 와인의 끝자락,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부엌 쪽에서 작은 물소리가 들렸다. 형부는 등을 돌린 채 전기포트를 켜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옆얼굴을 비추며 눈 아래 옅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응, 알고 있어. 아침 식탁 위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차, 우리 사이엔 침묵만이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마저 죄책감처럼 또렷이 울렸다. 손끝이 우연히 닿을 때마다 나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걸 느꼈다. 단 한 번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단 한 번이 너무도 충분히 위험했다. 오후엔 비가 내렸다. 잔잔하지만 깊은 빗소리. 커튼 너머 창문은 뿌옇고 집안의 공기마저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 있었고 그는 조용히 내 뒤쪽 소파에 앉아 있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어떤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릴 것처럼.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그의 눈과 나의 눈이 맞닿았다. 누구도 먼저 다가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리엔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욕망이 아니었다. 애타는 설렘도 아니었다. 그저 존재를 증명받고 싶었던 외로움, 누군가의 품 안에서 단 몇 초라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처음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던 순간 그 손엔 열망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그건 탐욕이 아닌 몇 초만 있게 해달라는 간절함이었다. 셔츠 한 장이 바닥에 조용히 떨어졌고 창밖 빗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말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멈추지 못했다. 욕망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외로움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그의 아침 발자국 소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쁘게는 그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아침 식사 때문도 아니고 잘 잤어 라는 그 낮고 조용한 인사 때문도 아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떤 것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느낌. 그게 나를 매일 붙잡았다. 두 번째 밤이 지나고도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과도 회피도 없이 단지 침묵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가 수건을 줍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 식탁을 정리하다 손끝이 스칠 때의 정적,
이젠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아무도 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우린 알고 있었으니까 그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날 밤 우린 오래된 영화를 함께 봤다. 스크린 속에서 여주인공이 말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서 떠나줘. 하지만 절실하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줘. 나는 웃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의 침묵 속엔 질문이 있었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해. 우리는 다시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너무 쉽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길에 이제 몸은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는 변함없이 조용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묻지 않았다. 아마 그래서일 것이다. 그 침묵이 나를 오래 머물게 했다. 등을 돌린 채 누워있을 때 그의 손이 내 허리에 살짝 닿았다. 끌어안지도 않았다. 그저 닿은 채로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 나는 휴대폰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그는 식탁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럼 내일이면 돌아오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마주 봤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린 서로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그저 발코니에 앉아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여기서 끝난다면 넌 괜찮을까?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눈동자엔 처음 보는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언니는 늦은 오후에 돌아왔다. 노란 햇살이 바닥에 비스듬히 내려앉을 무렵 내가 문을 열자 언니는 바로 나를 껴안았다. 아직도 고등학교 때랑 똑같은 샴푸 쓰나 봐. 보고 싶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내 팔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내 뒤에 서 있었다. 작은 웃음. 언니는 눈치내 채지 못했다. 아니, 너무 믿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 순간 나는 간절히 바랐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 집에 들어오기 전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다는 걸 알기 전으로. 우리는 셋이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언니는 출장 이야기, 기차 안에서 꾼 이상한 꿈, 부산 바닷바람까지 쉴 새 없이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꾸 묻고 있었다. 언니는 혹시 형부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을까? 그는 조용했다. 하지만 수저로 반찬을 챙겨주는 그의 손길은 언니를 향해 너무도 다정해서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언니가 돌아온 첫날 밤, 나는 거실에서 잤다. 익숙하던 소파가 낯설어졌다. 그의 채취는 사라지고 그의 그림자도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다. 남은 건 죄책감이라는 끈적이고 무거운 그림자. 새벽 2시쯤 발코니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가 밖으로 나갔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다.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언니가 이 집에 있는 한 나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몰랐다는 것. 언니는 웃고 그는 평소처럼 조용했고 나는 그 집에 여전히 머물렀다. 모든 게 너무도 평온해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그 밤들은 정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혼자 만든 꿈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일찍 장을 보러 나갔다. 나와 그는 우연히 부엌에서 마주쳤다. 그는 커피를 꺼냈고 나는 옆에서 컵을 씻고 있었다. 거리는 손 하나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우릴 가로막는 건 끝없는 침묵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낮고 조용히 말했다.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보지 마.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물을 잠그고 천천히 부엌을 빠져나왔다. 언니가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다. 3일째 되는 날. 그는 식사 중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5일째. 그가 언니에게 반찬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 7일째 되는 날. 나는 질투하고 있었다. 그 감정은 마치 갑작스러운 소나기처럼 다가왔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전신이 젖어 있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질투하는 게 아니었다. 한때 그가 내 것이었던 순간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그는 다시 언니의 남편이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더 이상 나의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아침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왔다. 현관을 열자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종류. 그 아래엔 쪽지 한 장. 아침 자주 거르잖아. 꼭 먹고 다녀.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글씨는 늘 제 살짝 기울어지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아침 습관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그날 오후 언니는 장을 보러 나갔고 집엔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가 등을 향한 내게 말했다. 지원아, 나는 멈췄다. 고개는 돌리지 않았다. 요즘 나를 피하더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나는 돌아섰다. 며칠 만에 마주한 그의 눈, 무서워요. 내가 말했다.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가까이 가지도 멀어지지도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지 마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멈춰 섰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만약 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넌 여기 남았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응이라고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테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빛엔 전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원한다는 감정, 육체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그가 필요로 한다는 것. 꿈을 꿨다. 언니의 집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없었다. 가구도 사라지고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의자 하나, 유리컵 하나, 그리고 어둠 속에서 뻗어나온 손. 나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저 한마디. 지금 네가 여길 택하면 저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아. 나는 서 있었다. 걸어가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언니는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민이랑 제주도 다녀올까 해. 오랜만에 둘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속은 꾹꾹 무너져 내렸다. 질투가 아니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떠나기로 했다. 발각될까 봐서가 아니라 이 죄책감과 함께 한 공간에 더는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늦은 밤 캐리어를 조용히 쌌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문 앞에 서 있는 그가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아주 작게 부서지는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아무 말 없이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눈이 붉게 젖은 채 작게 말했다.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던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용기도 없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와 나를 안았다. 마치 곧 사라질 것을 마지막으로 붙잡는 사람처럼 나는 새벽에 집을 나왔다. 언니는 아직 자고 있었다. 도시는 잠든 채였고 17층 아파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가진 건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꺾여버린 심장 하나. 기차 안. 나는 핸드폰을 열어봤다. 그에게서 메시지는 없었다. 그럴 수도 있다. 잘못된 관계에선 침묵이 마지막 예의니까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알았다.
이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모를 관계, 이름도 없는 감정. 그러나 나는 기억할 것이다. 영원히. 서울. 한 달 후 오빠에게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대로 이별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오지 않을 무언가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서일지도. 내 삶은 다시 평범해졌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평범한 척하며 살고 있죠. 지하철역 근처 작은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침엔 책을 읽고 저녁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내 머릿속엔 아직도 오빠와 나만 알고 있는 소리들이 남아있어요. 와인이 카펫에 쏟아지는 소리, 베란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소리,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보지 마 라는 목소리. 가끔 새벽에 깨어나면 손끝이 아직도 오빠의 천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습관처럼 남은 환상일 뿐 우리는 그 감정을 이름 붙이지 않았죠. 약속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잃었어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진심으로요. 다만 바랄 뿐이에요. 다음 생에는 제발 형부로 태어나지 마요. 그냥 책방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 내 커피 주문을 틀리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묻는 사람.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더 쉬웠을 텐데, 덜 아팠을 텐데, 숨기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이 편지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처럼요. 존재했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감정. 나는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려 해요. 흉터처럼 아프지만 지우고 싶지 않은.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네요. 새로 이사한 방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봐요. 연 하나가 바람에 떠밀려 높이 떠올라요. 나 웃었어요. 결국엔 자유로워지는 것도 있구나. 안녕, 오빠. 안녕,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지원.